1885년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수녀회가 프란치스코의 수도 3회로서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명칭도 마리아의 정교자 프란치스코회라고 공식적으로 불리게 된 것이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존경하는 프란치스코회의 총장 신부님께 편지를 썼다. 옛날 한 위대한 성녀가 세라핀 사부님께 그의 외투를 청하여 받았습니다. 저는 왕녀도 아니고 성녀도 아니며 다만 성 프란치스코에서 구해주신 한 가련한 영혼일 뿐이지만 이제 성인의 후계자의 외투를 청하오며 그로써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비둘기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는 표시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외투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새 외투를 드리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 청하는 자세에 감동된 총장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보내주셨다. 외투와 함께 잊을 수 없는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나 역시 성 프란치스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외투를 기꺼이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사부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아들들이 항상 귀 수녀회를 보호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외투는 그다지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회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더 작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이 외투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드라 파시옹과 자매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였다. 참으로 작은 자이셨던 성 프란치스코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려면 외적으로 번영하고 커질수록 내적으로 더 작은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마음 깊이 다시 다짐하였다. 가난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열렬한 전교열을 가지고 흰 수도복의 마리아 정교자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마치 흰 비둘기 떼들처럼 온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기를 그치지 않았다. 1886년에는 멀리 세이론에 새로운 수녀원을 설립하였다. 수도 콜롬보에서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모라투와 바닷가 종려나무 및 작은 오두막이 수녀들의 집이었다. 여기서 수녀들은 어부들을 돕고 버려진 아기들과 고아들을 위해 일하며 교육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정부로부터 콜롬보에 있는 종합병원의 책임을 맡아달라는 급한 요청을 받게 되었다. 수녀들은 즉시 총장이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즉시 동의하는 전보를 보낸 후 6명의 간호 수녀들을 더 파견하였다. 한편으로 오랫동안 별려오던 중국 전교에 착수하였는데 그것은 참으로 깊은 신앙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미 광대한 중국 땅에는 영웅적인 사업들과 영웅적인 실패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교자들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였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중국에 첫 설립을 하러 떠날 자매들을 콜로세움에 불러 모으고 초기 그리스도 증거자들의 모범을 상기시키며 그들 앞에 닥쳐올 시련에 대비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들의 책임자가 될 아네스 수녀는 땅에 무릎을 꿇었고 마리드라 파시옹은 그 거룩한 땅의 흙 한 줌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앞날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중국에 도착한 수녀들은 프란치스코의 제속 3회원인 동정녀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부지런히 준비한 임시 성당에서는 며칠 후 미사가 봉헌되었고 성체 현실을 하고 조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보육원과 학교를 시작하였다. 매일의 성체 조배와 중국 문화에 순응하려는 노력, 그리고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는 수녀들의 신분 증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설립에 당연히 따라오는 희생이 이번에도 찾아왔다. 다음해 봄 티푸스가 유행하게 되어 아녜수 수녀를 비롯한 3명의 수녀와 2명의 중국인 보조자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어머니로서의 마음의 상처를 또 한 번 받아야 했으나
절대 주저하지 않았다. 용기를 내십시오. 도와줄 자매들이 갑니다. 하고 서둘러 전보를 치고 인도 수녀원으로부터 자매들을 중국으로 더 파견하였다. 그러나 다음에 콜레라로 인하여 원장 수녀였던 세바스찬 수녀가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자매들 모두에게, 특히 마리드라 바시옹에게 큰 충격이었다. 예부터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은 덕에 대하여 수없이 칭송하며 다시 볼 수 있기를 무척이나 바랬던 그를 잃는 것은 그에게 깊은 슬픔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을 무릅쓰고 중국 체프에서의 활동은 발전하였다. 보육원은 확장되었고 유럽인 선원들을 위한 병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곳에 수련원도 생기게 되었다. 다음 설립은 유럽에서였다. 로마, 마르세유, 샤틀레 등의 모든 방문은 늘 파리를 거쳐야 했으므로 파리에 수녀원 하나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곤 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행하게 되는 다른 모든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한 앞으로 입회해야 할 지원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도 파리에 수녀원이 있어야 했다. 그때 파리 빈민가에서 일하는 한 사제가 그곳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즉시 응하였다. 본당 신부는 본당 구역인 레브르가에 있는 작고 무너져가는 건물 하나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곧 수녀원이 되었다. 식당은 그 지방 세탁부의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었고 수녀들은 당나귀들이 구유였던 통에서 설거지를 하였다. 1층 바닥은 맨 땅이었고 집안의 다른 부분들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추위에 떨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매가 불을 좀 피워보려고 하자 축축하고 낡은 굴뚝이 이를 견뎌내지 못하여 온 집안에 연기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꽁꽁 얼어붙었으며 담요도 목도리도 없었기 때문에 조미스른 양탄자로 몸을 감싸고 잤습니다. 부유한 도시 속의 이 가난한 생활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저없이 찾아오게 하였다. 비좁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수녀원 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자기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거나 개종하였고 정식 혼인 성사를 받았으며 나이 많은 주민들이 첫 영성체를 하는 등 수녀들이 사도직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임종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버려진 아이들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처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마리드라 바시옹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 여러 소녀가 청환자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도 생활에 적합한 마음 자세와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갈망만 보이면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해도 입회가 거절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직 15살도 되지 않은 소녀 둘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눈을 반짝이며 희망에 가득 차 있던 그들은 실망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리드라 바시옹은 마음이 아팠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빛으로 길을 찾기 위하여 성당으로 갔다. 기도하면서 그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장래의 수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성소자들을 위한 집을 로마 수녀원의 활동 속에 포함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사제가 되기를 지망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소신학교가 있듯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소녀들의 교육원을 구상하였다. 거기서 어린 소녀들이 아무런 의무감이나 구속함 없이 성장한 후에 자유로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까지 착실히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그런 결심을 난 바로 그날 저녁 때 라파엘 신부께서 수녀원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제의하러 온 것이었다. 그처럼 생각과 영감이 서로 일치한 것은 자주 있었던 일로서
두 사람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밀고 나갔다. 교육원에는 정교지에서 보내온 소녀들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훗날 자기 모국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 교육원은 포교 성성이 관할하에 승인을 받고 1888년 3월 19일 성 요셉 축일에 문을 열었다. 얼마 후에는 인도에서는 두 소녀가 왔는데 그들이 유럽의 기후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러한 교육원을 각 전교지에서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이 교육원은 많은 나라에서 성소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 교육원을 거쳐 수녀가 된 사람 중에는 후에 순교자가 되어 복녀로 시복된 마리드라 라페 수녀도 있었다. 1887년에는 영국 클레부본에 수녀원을 설립하였고 1888년에는 스위스의 프리부에르에도 수녀원을 시작하였다. 창립자도 자매들도 다만 연약한 여성일 뿐이었지만 주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의 자세를 갖게 했으며 앞니를 따지고 안전을 찾는 일이 없는 신앙과 더불어 한없는 비약을 거듭하게 했다. 이는 어느 뛰어난 영웅도 해낼 수 없을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속되는 새로운 설립과 팽창해가는 수도 가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어느 설립이든 극도의 가난 속에 이루어졌고 자매들의 가난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난한 생활을 위해서도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였고 재정 문제가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프란치스코의 가난을 매우 사랑하였고 그것은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충실로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가난에 동반되기 쉬운 경제적인 걱정은 그가 매우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까지도 모두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매들이 자신들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인쇄소였다. 물론 출판 사업도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사도직이기도 하였다. 파리 수녀원에 있는 몇 명의 자매들이 프란치스코의 제속 3회원인 어떤 인쇄 기술자에게 기술을 배우러 다님으로써 이 일이 시작되었다. 2주일 후에 그들은 다락방에 설치된 손 인쇄기를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큼 되었다. 그렇지만 기계가 구식인데다 무겁고 너무 작아서 한 번에 2페이지밖에 인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1889년 3월 4월호에 수도의 소식 잡지가 이 최초의 구식 기계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잡지는 각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자매들의 우정을 견고하게 하고 수도의 정신과 소명에 일치하게 하며 각 정교지의 활동과 사업 소식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큰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귀중한 연결의 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감동되어 입회를 지망하러 찾아오는 지원자의 수도 늘어났다. 중국 산시성에서 정교 활동을 하고 있던 프란치스코의 한 사제는 이 잡지를 읽고 감동하여 창립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 건장한 사나이가 연약한 누이 동생들의 업적을 읽고 감동한 모습을 보신다면 수녀님은 틀림없이 웃으실 것입니다. 이 잡지에는 담백하고 천진난만한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너는 누이 동생들에 비해서 겁쟁이며 주님의 군대에서 무익한 병사이며 그 공로에 있어 뒤떨어지는 자로서 성 프란치스코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지나가는 은총과 같습니다. 존경할 수녀님, 수녀님들이 그 잡지는 말없는 웅변으로 가득 차 있는 설교입니다. 1890년 반부에 수녀원을 설립하면서부터 출판일은 큰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그 수녀원에서는 비록 비좁았으나 적당한 인쇄 설비를 갖춘 인쇄소가
활기 있게 운영되었다. 인쇄 사업은 후에 1896년 캐나다의 퀘벡 수녀원에서도 시행되었다. 5년 후에는 콩고의 벵갈라에서도 인쇄소가 세워졌다. 문법책과 사전들이 거기서 발행되었고 종교 서적과 성경 일부도 출판되었다. 1902년에는 중국 체프에서도 인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891년 8월에는 벨기에의 앙베르에 새로 진출하였다. 그곳은 크리스천 정신을 이뤄가고 있는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벨기에로 갔다. 이때 그는 라파엘 신부에게 보낸 편지 안에 여행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표현하였다. 8월 6일자로 된 그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실 저는 여행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피로에 지치고 기운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는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더욱더 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제가 병이 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병고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아프게 되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앙베르 설립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총장 신부님은 이런 편지를 보냈다. 하느님과 수녀님은 우리보다 일을 더 빨리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위층의 추천을 얻어드리기 위하여 바쁜 동안 수녀님은 벨기에에서의 일을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앙베르 수녀원의 극도의 가난은 주위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주민들 모두가 도와주고 싶어 하였다. 아이들까지도 자기들이 절약한 얼마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수녀원을 찾아왔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러한 따뜻한 작은 선물들에 감격하였다. 수녀들은 그곳에서 본당 일을 도우며 본당의 학교와 종교 교육을 맡았는데 학생 수는 한 해 동안에 2,000명으로 늘어났다. 나중에는 수련원이 문을 열게 되어 많은 지원자가 오게 되었고 작업실과 학교, 가정관리 교실, 공제조합, 진료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식당 등이 더 추가될 만큼 발전하였다. 또한 중국의 두 번째 수녀원이 후베이 지방의 중심 도시인 이창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곳은 잦은 폭동과 반란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으나 그 때문에 전교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을 지킬 줄 알며 감정과 신앙에 성숙한 자매들을 선택하여 파견하였고 정교 경험이 많은 자매에게 원장이 책임을 맡겼다. 이창에서의 수녀들의 임무는 보육원과 진료소, 작업실의 일과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립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폭동이 일어나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이창의 주민들이 수녀원을 공격해왔다. 그들은 수녀원을 부수고 약탈을 시작하였다. 성체의 호위병들인 수녀들이 성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성당의 문 3개가 부서졌고 감실과 꽃들 그리고 촛대가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신부님은 성압을 꼭 움켜쥐고 수녀들과 고아들과 함께 제2방으로 피하여 그들이 마지막으로 영하게 될지도 모르는 성체를 급히 영해 주었다. 마침내 제2방도 습격을 당했는데 폭도들의 무리는 손에 닿는 대로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 그러면서도 폭도들은 그들이 그러한 폭동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정부에서 보낸 관리들이 도착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관리들은 폭도들의 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격을 가하고는 아직도 신부님과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수녀들을 호위하여 피신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고 분개한 폭도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뒤따라와서 옷자락을 움켜잡기도 하였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녀들은 간신히 강둑까지 갈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정크로 영국 군함이 있는 곳까지 건너가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배에 올랐다. 수녀들은 고아들을 데리고 피난하여 살다가
1893년에 도시가 조용해진 후에 이창에 돌아와 파괴된 모든 것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국에서 세 번째 수녀원 설립이 북쪽 산시 지방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새로운 수녀원을 시작할 수녀들은 프랑스를 떠나 한 달이 넘는 배 여행을 한 후 중국 항코우에 도착하였다. 여행이 오래되는 동안 굶주림도 겪어야 했고 건강도 나빠지게 되었다. 여행이 둘째 부분에서 그들은 중국 옷으로 바꿔 입어야 했다. 그것은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3주 만에 북후베이 중심 도시인 라오허쿠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거기서는 더 작은 배를 타고 급류를 뚫고 지나가야만 했다. 배는 수없이 바위에 부딪힐 뻔하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여행이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옷을 찢어버릴 것 같은 사나운 바람 속에서 바위 위를 기어오르고 돌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면서 8일간이나 그런 길을 갔다. 그러나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10,000원이 된 뗏목을 타고 유호강을 건너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을 성당에 가서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거친 황야의 지류에 있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 마치 달에 있는 산들처럼 멀리 느껴지는 시야까지도 성체의 조배자들은 흰 비둘기처럼 날아간 것이다. 여행의 위험과 앞에 펼쳐질 고통도 그 가냘픈 날개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주님과의 더욱 깊은 일치를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몫이 되었다. 1892년에는 캐나다의 퀘벡에, 1894년에는 퀘벡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생트아누-보프레의 수녀원이 세워져 가정학교, 실업학교, 빈민급식소, 인쇄소,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듬해에는 소트 인디언들의 땅에까지 수녀원을 세우러 갔다. 철도도 전기도 마차도 없이 호수와 숲, 거친 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 문명도 종교도 아직 미치지 않은 곳이었다. 캐나다의 발전된 대도시들과 문명의 번영과는 상관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수녀들은 오두막을 짓고 함께 살며 성체를 조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영혼들, 영혼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된 영혼들,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라도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싶은 열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리드라바시옹의 열렬한 사랑이 자매들에게도 부어져 무한의 지평을 열어 보였다. 한편 로마에서는 수도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그로타 페라타 수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양성의 중심이 될 곳으로서 이탈리아 수련원이 되었다가 후에는 국제 수련원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마리드라바시옹은 차츰 노쇠해지고 있었다. 다리를 잘 쓸 수 없었고 건강은 항상 좋지 않았다. 벅찬 임무로 인해 피로에 지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머리는 건강했다. 그의 영민한 통찰력과 지혜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아직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처럼 그는 일을 계속하였다. 하느님 나라에서 쉬기까지 휴식이란 있을 수 없었다. 1895년에는 포르투갈에서 수녀들을 요청해 왔다.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집을 맡아줄 수녀들을 요청했다. 이 새 설립의 준비를 위해 마리드라바시옹이 포르투갈로 떠나기 전날인 5월 7일 할아버지라는 정다운 호칭으로 불리던 프란치스코의 베르나르디노 총장 신부가 세상을 하직했다.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타격이었으나 마리드라바시옹은 성모님의 발 아래 오랫동안 기도한 후 힘을 내어 일어나서 자신의 짐을 다시 어깨에 메었다.
1896년 5월 11일 포교 성성은 수도의 회원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친 후 결정적인 인가를 해주었다. 커다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마리드라 바시온과 모든 자매는 마니피캇을 노래하였다. 실로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성모님의 달인 5월에 온 것이었다. 11월에는 제2차 총회를 로마에서 개최하였다. 총회는 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총장 선거에서는 마리드라 바시옹이 다시 선출되었고 4개의 관구가 새로 생겼다. 총회를 마친 후 그들은 사부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아시시로 순례를 갔는데 그 무렵 아시시에도 수녀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다. 후에 수녀들은 유서 깊은 장미 정원과 인접한 집을 구입하였고 다음해 1월에는 그 수녀원에서 첫 미사를 드렸다.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 안에서 양성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수녀원이었다. 1896년에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다음해는 콩고에까지 전교가 확장되었다. 영국에서도 클레브던에 있는 수녀원에 이어 이민들이 많이 사는 부두 가까이에 또 한 그룹의 수녀들이 파견되어 새 수녀원을 시작하였다. 런던의 빈민가인 그곳은 무지, 알코올 중독, 범죄가 성행하는 곳이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열었다. 또한 수녀들이 가는 곳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을 위한 작업실을 개설했는데 그것은 산업혁명 후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 안에서 너무나 값싼 임금에 혹사당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 여성들과 소녀들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을 수녀들이 팔아 그들에게 좋은 임금을 얻게 해주었다. 이 작업실을 통하여 여성들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습관과 자립의 즐거움과 일의 존엄함을 배웠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기술과 요리, 가정관리 등은 결혼 후 살림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시대의 표징을 읽을 줄 아는 안목과 사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깊은 배려,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시대에 앞서 나갈 줄 아는 폭넓은 견해를 지녔던 마리드라 바시옹이 열심히 추진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널리 확장되어 가는 마리아의 정교자 프란치스코의 총본부인 로마 비아 주디티 수녀원은 원래 수녀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것이었다. 수녀들의 수가 적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45개의 수녀원이 있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는 수도회의 본부로서는 분명히 부적당하였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그러한 결핍과 불편에 대하여 기뻐하며 말하였다. 자칫하면 안위를 추구하기 쉬운 수도 생활 안에서 이렇게 비좁고 수리도 하지 않은 집에서 참고 지낸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일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좁은 수녀원 안에 쏘구검을 위하여 화실, 조각실, 수혜실까지 마련해 했으므로 진흙, 돌조각, 의자 견본, 나무조각, 사진, 풀, 기계 등으로 가득 차서 그 위에 넘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응접실도 하나뿐이었으므로 수도의 본원으로서 맞이해야 하는 많은 손님들을 맞아들일 공간이 없었다. 하루는 수녀원 설립을 부탁하러 다른 나라에서 찾아온 주교 2분이 같은 시간에 방문했으므로 맞이할 자리가 없어 쩔쩔맨 일도 있었다. 게다가 다른 곤란이 추가되었다. 옆집 사람들이 담을 허물고 수녀들이 일거일동을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이 열심히 구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너그러운 은인들이 그 옆집을 구입해 주어서 수녀원을 중축하고 수리하게 되었다. 1년 동안 끊임없는 먼지와 일꾼들의 소음 속에서 더 큰 불편을 참고 지낸 후 1898년 성탄절 이틀 전에 성 헬레나 성당의 축성과 첫 미사가 거행되었다. 프란치스코의 새 총장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여 중축된 수녀원에서 총장 수녀의 방은
바로 감시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으로 통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귀한 행복이었다.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심으로 나는 그분과의 일치를, 아주 특별한 일치를 쉽게 누리고 있습니다. 밤중에 잠깐 잠이 깰 때도 그분을 만납니다. 나는 그분께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드리고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1898년 여름 국제 박람회의 일환으로 토리노에서 전교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종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고취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종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된 것이었다. 전교 지역에 따라 각각 한 구역씩을 차지하고 거기에 그 지방식의 건물을 짓고 그 지방의 풍물이며 종교 상황을 전시하였다. 마리아 종교자 프란치스코에서는 방 하나와 베란다가 있는 작은 인도식 집을 전시 장소로 준비하였다. 거기서는 정교지 인도에서 온 소녀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온종일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소녀들이 따은 머리와 인도 옷, 기도하는 모습 등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토리노 전교 전시회 이후 그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수녀들이 파견되었다. 그곳에는 타가수가 필요하였고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도 봉사할 길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도 수녀원이 세워졌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원자들을 위한 수련원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토리노 전시회에서 만났던 중국에서 온 포골라 주교가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협조를 요청해 왔다. 타이 위안에 수녀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망설여야 할 여러 가지 사정이 없지 않았으나 그의 대답은 예였다. 그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마리 헤르민 수녀를 미래의 타이 위안 수녀원의 원장으로 선택하였다. 그의 깊은 믿음과 견고한 덕행,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은 힘든 책임을 맡기기에 마음 든든하였다. 포골라 주교는 매우 만족하여 성녀를 원장으로 주셨습니다 하며 그의 선택을 지지하였다. 주교는 병원과 수도원을 짓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 유럽에 더 머물러 있다가 다음 해 수녀들과 함께 중국으로 갔다. 로마에는 항상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90년이 성년으로 선포되자 수많은 순례자가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로마 수녀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것은 물론 자매들의 고유한 생활이 침해당하는 것과 정신없이 바빠지는 것,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곤란한 점이 생기는 것을 의미했지만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라면 주저할 것이 없었다. 특히 근로자들이 그룹을 조직하여 순례를 왔을 때는 참으로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매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살폈으나 자기 자신은 좀처럼 쉬는 일이 없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침대와 요를 준비하고 베개를 살피고 식단을 짜고 식사를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너무나도 기뻐 순례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이 수도회와 따뜻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마리아의 종교자 프란치스코에 관한 기사가 어느 스페인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자 몇 명의 스페인 여성들이 이 패를 지망하였고 마리드라 파시옹은 이제 스페인에서도 수녀원을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을 사랑했고 오래전부터 스페인에 수녀원을 세우고 싶어 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스페인에 수녀원을 설립하기 위해 서둘렀다.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의 지역인 스페인 북부 지방인 나바라가 수녀원을 세우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었다. 그곳 교구 주교도 이를 승낙했다. 8월 15일에 첫 지원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마리드라 파시옹은 헝가리 수녀원을 방문하러 부다페스트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 이미 잘 조직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을 보고는 감탄에 마지 않았고, 비록 헝가리어로 직접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하느님과의 깊은 내적 일치는 겉으로도 스며나와 그의 용모와 태도에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빛이 담겨 있었다. 그를 만났던 사람 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24시간 동안 그분의 방문은 이 수녀원들을 굳건히 자리 잡게 하고 사람들의 선의와 적극적인 도움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드라 파시옹의 건강은 쇠약 일로로 걷고 있었다. 기관지염에다 목과 잇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며 이를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말대로 실제로 살고 있었다.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수녀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음 해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수녀원이 또 하나 설립되었고 1903년에는 마카오와 미국 등에 새로이 진출하여 14개의 수녀원이 신설되었다.